앞에서 설명한 EPA나 WBA와 같이 실제 임상 상황에서 직접 관찰을 기반으로 한 평가가 있다면 여기에 설명할 표준화 환자, 즉 SP를 이용한 평가나 오스키와 같은 평가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모의 상황,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입니다. 표준화 환자는 임상 스킬의 평가를 위해 모의 상황에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일반인이나 실제 환자를 의미합니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는 이유는 유사한 임상 상황을 여러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그 실제 환자에게 여러 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게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표준화 환자는 잘 훈련된 연기자이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제시해 줄 수 있고,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기본적인 역량과 수행 능력을 학습자 간에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술기를 연습하거나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이면서 동시에 최대한 실제 임상 상황과 비슷한 시나리오를 재현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표준화 환자와 하는 다양한 스킬을 동시에 통합하여 평가하거나, 즉 이 경우에는 글로벌 레이팅으로 여러 가지 스킬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평가하거나 학생이 수행하는 스킬의 각각의 단계를 체크리스트로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것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표준화 환자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평가에도 단점은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상의 상황 혹은 모의 상황을 학생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방식으로 학습자가 이 상황에 임한다면 실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실제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더라도 학습자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의 효용성이나 교육적 의미가 저하될 것입니다. 표준화 환자를 사용한 평가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평가하는 교수 내지는 평가자와 여기에 임하는 학습자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표준화 환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상당히 자원집약적인 특징을 갖게 합니다. 시뮬레이션 센터도 필요하고 각종 장비와 시나리오 개발 및 운영, 그리고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준화 환자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자원집약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의 길이와 시나리오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직접 관찰 내지는 실제 임상 현장 기반의 평가에서 다양한 상황, 다수의 평가자, 그리고 평가 빈도나 횟수를 늘림으로써 신뢰도와 타당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SP를 활용한 평가에서 평가 양식이 있을 텐데 그 양식은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 특정한 맥락과 시나리오에서만 작동하는 혹은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시나리오나 맥락이 변화했을 때는 과연 그 기존의 평가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될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평가가 형성적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교수자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러한 피드백은 표준화 환자가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레이팅이 아닌 체크리스트로 평가할 때 만약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평가자가 기억에 의존해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SP가 학생과 약 10분간의 면담을 한 후에 이 면담을 마치고 나서 이 학생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SP는 10분간은 학생과의 면담에 집중하고 이 면담이 다 지난 10분이 지난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기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체크리스트가 너무 복잡하면 평가자가 학생과의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기반의 시뮬레이션입니다. 테크놀로지라고 한다면 마네킹과 같이 혹은 VR 장치와 같이 환자가 아닌 가상의 기구를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SP와 테크놀로지 기반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차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네킹이나 VR 등을 사용한 평가이기 때문에 SP에게는 실제로는 하기 어려운 침습적 프로시저를 훈련하고 평가하는데 유리한 방식이 됩니다. SP에게는 침습적 프로시저를 훈련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SP를 사용한 평가와 즉 오스키와 유사한 점도 있는데 무엇보다 고충실도의 즉 실제 임상 환경과 비슷한 상황에서 안전한 상황에서 기술 훈련과 평가를 하고 또한 그러한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재현 가능하다는 것이 SP와 테크놀로지 기반 시뮬레이션의 공통점, 유사점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테크놀로지 기반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를 활용한 평가는 침습적 프로시저를 포함해서 프로시저를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학제나 다전문직 간 팀 기반 중환자 관리의 의사결정 훈련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SP만을 가지고는 제대로 평가하거나 훈련하기 어려운 요소들입니다. 시뮬레이션 상황은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따라 통제된 상황이고 이러한 통제된 상황을 직접 평가자나 교수자가 관찰함으로써 개별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고 개선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직접 관찰에 기반한 피드백은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테크놀로지 기반 시뮬레이션과 SP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했는데 이 둘을 결합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형성평가뿐만 아니라 총괄평가에도 테크놀로지 기반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한계는 앞서 SP에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신의 중지, 영어로는 Suspension of Disbelief가 필요합니다. 즉 이러한 상황이 침습적 프로시저를 하는 상황 혹은 팀 기반 중환자 의사결정, 관리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모의 상황이고 내가 어떻게 해도 환자에게 아무런 해가 실제로 가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의미가 저하될 것입니다. SP와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 기반의 시뮬레이션도 상당히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과 한계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실제 환자에게 옮겨가기 전 스킬의 최종적인 완성도를 통제된 안전한 환경에서 검증하고 특정한 스킬에 대한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충분히 스킬을 완성시키고 수행 능력을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환자에게 혹은 실제 병원이나 임상 상황에서 그것을 수행해 보는 것이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방식일 것입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평가와 달리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평가는 어느 정도 표준화가 가능하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재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측면에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타당도를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충실도라는 것은 실제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모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마네킹이 최대한 진짜 사람과 유사하게 소리도 내고 움직이고 땀도 흘리고 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고충실도 시뮬레이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고충실도 시뮬레이터가 타당도 개선의 전제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앞서 한계의 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어진 상황을 얼마나 진지하게 학습자가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습하려는 스킬의 모든 부분을 실제와 똑같이 재현하지 않더라도 일정 파트나 일정 해부학적 구조물만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저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비록 실제 신체와 또 환자를 그대로 따라서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고충실도 시뮬레이터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저충실도 시뮬레이터도 충분히 비용 효율적이고 타당한 평가의 대안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언급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킬 평가에서도 다양성과 포용, 영어로는 Diversity와 Inclusion 이슈가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스킬 평가는 실제로 학습자나 전공의 혹은 학생이 무언가를 하는 걸 평가자가 관찰하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평가자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피평가자에 대해서도 평가자마다 전혀 다른
혹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평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관찰 의존적 평가는 본질적으로 전혀 편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완전히 정량적이거나 완전히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하자면 평가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스킬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각 척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평가자 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평가자가 어떤 학생을 평가하는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자로서 다양한 교수진이 참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수진마다 혹은 교수마다 서로 강조해서 보는 점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교수진이 확보됐을 때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관계의 다양성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러한 관계의 다양성이 편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관찰의 수 자체를 늘리는 것도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자를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생이 다양한 교수자에게 노출됨으로써 동일한 기술을 수행하는 다양한 스타일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성과나 환자 성과를 달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이처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다양한 방법, 다양한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관점이나 선호도나 능력에 따라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기회로서 역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킬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상 상황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교수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